안녕하세요. 올라가는 NFL 김민준. 이재경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이 디비저널 라운드의 리뷰, 컨퍼런스 챔피언십의 프리뷰를 갖고 왔습니다. 먼저 디비저널 라운드 4경기에 대한 리뷰부터 진행을 해볼 텐데요. 저로서는 굉장히 좀 그 감회가 새로웠던 그런 한 주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쿠팡 플레이를 통해서 이제 경기를 보셨던 분들은 그 템파베이와 디트로이트의 경기에서 이제 김민준 아나운서의 목소리를 오랜만에 들으셨을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뭐 일종의 소감, 뭐 후기 이런 것도 좀 궁금하긴 했습니다. 네, 이게 그 제가 언제 마지막으로 중계를 했는지를 찾아보니까 이게 엠스플에서의 마지막 중계가 슈퍼볼 53대였잖아요. 그러니까 음, 슈퍼볼은 제가 프리뷰 쇼와 함께 이제 하프타임 쇼만 진행을 했었고 중계는 이제 우주 선배가 했었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중계를 했던 게 언젠지 찾아보니까 딱 5년 전이더라고요. 음, 예, 날짜상으로. 그때 이제 NFC 챔피언십 게임이었던 세인츠와 램스의 경기가 제가 중계했던 마지막 경기였는데 그게 날짜가 21일인가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중계했을 때 22일이었으니까 딱 만 5년 꽉 채워서 중계를 했습니다. 굉장히 좀 설레가지고 또 전날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그게 새벽. 벌써 예, 네, 5년이나 지났군요. 예, 2019년 1월이었으니까 그렇죠. 네. 정말 시간이 많이 흘렀고 그 게임이 아마 그 패스 인터피어런스 반칙에 대한 판정 논란으로 또 시끌시끌했었던 그런 게임으로 기억이 되는데 정말 오랜만에 김준 아나운서의 목소리를 라이브 게임에서 또 볼 수 있어서 저도 매우 반가웠습니다. 오랜만에 하니까 정신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 좀 긴장도 많이 했었던 것 같고 딴 때보다 훨씬 더 음, 긴장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제가 오랜만에 NFL 게임을 중계를 하는 거기도 하고 한 달 넘게 놀았잖아요. 이게 좀 백수 상태이기 때문에. 예, 오랜만에 중계를 해서 또 긴장이 되는 것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좀 복합적인 요소로 많이 긴장이 됐었는데 어려웠던 것과는 별개로 역시나 NFL이 제일 재밌다는 걸 또 깨달을 수 있었던 그런 중계였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음. 네. 그래서 이제 휴스턴과 볼티모어의 경기부터 한번 리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경기에서 볼티모어 레이븐스가 34대 10으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뭐 사실은 전반전까지만 하더라도 볼티모어 레이븐스가 이렇다 할 압도적인 그런 경기력은 아니었는데 후반 들어서 이제 잠자던 경기력이 깨어나면서 후반에 대폭발을 냈고 34대 10으로 대승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라마 잭슨 선수가 이제 커리어 첫 컨퍼런스 챔피언십 결승전에 이제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음. 그러니까 프리뷰 때 사실 이제 휴스턴이 블리츠를 많이 쓸 거냐 아니면 안 쓸 거냐 요거를 한번 지켜보자 요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음, 마무리를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결국 이 드미코 라이언스 감독의 선택은 어떻게 보면 좀 변화, 뭐 도전이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음, 정규 시즌에는 이제 블리츠를 많이 사용하지 않던 휴스턴이 이날 뭐 75% 가량의 블리츠를 시도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비율을 평균을 넘어서서 거의 극도로 이제 올리면서 나름 이제 승부수를 던졌는데 이게 사실 전반에는 좀 통하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 이제 후반에는 라마 잭슨과 볼티모어가 어느 정도 그 적응에 성공하고 이제 파이법을 찾아내면서 음, 결국엔 레이번스가 이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그 라마 잭슨이 볼을 처리하는 데 걸렸던 시간을 비교해 보면 조금 경기 내용이 대략적으로 좀 그려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에는 이제 3.51초 정도 만에 이제 평균적으로 공을 뿌렸다면 후반에는 그거를 2.25초로 이제 줄여내는 데 성공을 했다고 하거든요. 예, 그러면서 라마 잭슨이 이날 뭐 턴오버 없이 152 패싱 야드에 2개의 터치다운 그리고 이제 자신의 장기인 발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100 러싱 야드에 2개의 또 러싱 터치다운까지 뭐 직접 기록을 하면서 네, 뭐 대량 득점에 일단 성공을 해냈습니다. 네.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이제 2주를 쉬고 돌아오다 보니까 경기력이 생각만큼 빠르게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좀 얘기를 저는 하고 싶은데 저도 이제 한 달 쉬고 중계를 하려니까 처음에 중계할 때 그 멘트가 입에 안 붙더라고요. 음, 그러다가 이제 중계를 하면서 점점 더 이제 멘트가 입에서
나오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었는데 아마 그런 것과 좀 비슷하지 않을까. 이제 선수들도 한 주를 쉬어가면 이제 그나마 좀 리바운드를 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이제 두 주를 쉬고 나면 라마 잭슨 같은 경우도 이제 프로그레션을 읽는데 그만큼 좀 익숙하지 않았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인제 패스를 하는 데 시간이 쪼끔 더 걸리지 않았나. 근데 또 인제 경기를 치르다 보면 그렇게 리듬이 돌아오고 그러다 보면 이제 원래 하던 대로 하게 되잖아요. 아마 그래서 인제 '전반과 후반의 경기력이 좀 차이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해 봅니다. 음. 그리고 이제 이날 적장이었던 이 드미코 라이언스도 라마 잭슨의 활약을 또 인정을 하면서 왜 라마 잭슨이 가장 MVP에 가까운 선수인지를 뭐 보여준 것 같다. 예 이렇게 뭐 인정을 하는 또 코멘트를 남기기도 했어요. 음. 어쨌든 인제 뭐 휴스턴 같은 경우에는 이 펀치 리턴 과정에서 터치다운을 만들어낸 부분을 제외하고 나면 뭐 이렇다 할 공격에서의 이 영향력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필드골 석점 득점이 전부였고 정말 인제 공격이 좀 원활하게 풀리질 않았습니다. 음. 러싱 공격이 전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CJ 스트라우드 역시도 인제 패스 성공률이 좀 떨어지면서 뭐 드라이브를 연장하는 데 계속해서 좀 어려움을 겪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 결국 인제 그 정규 시즌 첫 경기 인제 CJ 스트라우드의 데뷔 경기 때도 이 엔드존까지 들어가질 못하면서 터치다운이 없었던 휴스턴이었는데 이날 경기에서도 결국 인제 터치다운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120분 동안 공격팀이 터치다운을 단 한 개도 못 만든 거죠. 음. 그러니까 그만큼 레이븐스의 수비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좀 알 수 있는 대목이었다고 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음. 휴스턴이 이날 11 개의 페널티를 범하면서 70 야드를 물러났습니다. 그러니까 후퇴한 야드로만 보면 뭐 그렇게까지 많은 건 아니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개수가 많다는 거는 또 그거대로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좀 맥이 끊기는 게 저는 이제 페널티의 뭐 가장 나쁜 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맥이 끊기는 횟수가 많았다는 것 자체가 공격이 좀 삐걱거리는데 결국엔 좀 영향을 준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음.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그 5 야드짜리 페널티가 굉장히 많았어요. 뭐 폴스 스타트라든가 뭐 딜레이 오브 게임이라든가 이런 종류의 좀 딱 이제 공격을 시작하자 할 때 딱 끊기는 그런 페널티들이 좀 많았거든요. 그러면서 휴스턴이 좀 공격에서 생산성을 만들어내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사실 이날 만약에 승리할 수 있었다면 프랜차이즈 역사상 처음으로 컨퍼런스 챔피언십 진출 그리고 창단 첫 플레이오프 원정 경기 승리라는 두 마리 토끼 두 가지 새로운 역사의 이정표를 좀 세울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는데 결국에는 그 목전에서 좀 아쉽게 물러나고 말았습니다. 음. 뭐 올 시즌에 스트라우드 선수가 데뷔 시즌이었잖아요. 네. 스트라우드의 올 시즌의 성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 보면 휴스턴의 그 내년 그리고 후내년은 좀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 보고요. 이게 지금 휴스턴의 선수단 구성을 보면 전반적으로 젊은 선수들이 많잖아요. 특히나 이제 루키 컨트랙트에 묶여 있는 선수들이 지금 코어 역할을 해 주고 있는 휴스턴이기 때문에 뭐 '다음 시즌에 더 나은 성적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해 봅니다. 음. 뭐 공격에서는 CJ 스트라우드, 니코 콜린스 듀오, 그다음에 이제 수비에서는 앞선의 윌 앤더슨 주니어, 그다음에 이제 후방의 데릭 스팅리 주니어까지 그런 좀 코어 역할을 하는 선수들이 대부분 뭐 1년 차, 2년 차, 3년 차 아주 젊은 선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FA라든가 드래프트에서 이제 몇몇 약점들을 더 보완한다면 휴스턴은 더 완성된 전력을 갖출 수 있을 거라고 좀 기대가 되고 물론 이제 이번 시즌은 지구 1 위로 마쳤기 때문에 다음 시즌 스케줄은 굉장히 어려워질 것은 좀 뭐 예정된 사실이기는 해요. 뭐 볼티모어라든가 버팔로라든가 캔자스시티라든가 이런 올해 지구 우승을 차지했던 쟁쟁한 팀들을 내년 정규 시즌에 모두 만나야 한다는 점은 분명히 부담스럽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뭐 이 부분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 아마도 이번 오프 시즌에서는 휴스턴이 만약에 지갑을 열 준비만 되어 있다면 선수들이 휴스턴과 사인을 하는 것을 그렇게 꺼리지 않을 것 같다. 음. 과거에는 휴스턴이라는 프랜차이즈가 뭐 가면 2 승 3 승밖에 못할 텐데 뭐 '내가 굳이 저기 가야 될까? 차라리 연봉을 쪼끔 덜 받더라도 다른 팀에 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는 프랜차이즈였다면 음. 이제는
정말 CJ 스트라우드라는 엄청난 쿼터백이 있고 공수의 젊은 선수들이 다 핵심으로 있고 그럼 내가 여기서 가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해 준다면 팀은 다시 플레이오프에 진출해서 더 높은 것을 바라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줄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이미지 변화에 성공했다는 게 예, 이번 시즌 이 디비저널 라운드에 올라온 것 이상으로 더 큰 어떤 휴스턴의 성과가 아니었나라고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나이너스와 패커스의 경기인데요. 24대 21로 나이너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1번 시드와 7번 시드의 맞대결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또 이 '전력 차가 있지 않나.'라는 전망을 많이 했었던 경기였는데 뚜껑을 열어 보니까 막상막하의 대결이었고 결국은 나이너스가 좀 어렵게 승리를 거뒀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음. 경기 중반까지 패커스가 좀 흐름을 주도했었던 경기였다고 기억이 돼요. 예 그래서 음. '나이너스가 이렇게 좀 허무하게 뭔가 잡히나?'라는 이제 생각을 했던 순간들도 있었는데 예 결국에는 나이너스가 경기를 뒤집어 냈고 패커스의 실책들이 좀 겹쳐지면서 예 결국에는 1번 시드 나이너스가 생존에 성공을 했었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네. 뭐 패커스 입장에서는 정말 이제 통안의 필드 골 미스 그리고 이제 인터셉션이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이 두 드라이브로 인해서 패커스가 결국 인제 경기를 내주고 말았는데 패커스가 충분히 잡을 수도 있는 경기였기 때문에 물론 인제 올 시즌 패커스의 성적이 기대 이상이라는 거에 대해서 인제 뭐 부정하실 분들은 많지 않으실 것 같아요. 다만 그건 그거고 잡을 수 있었던 경기를 놓치는 건 굉장히 아쉬운 일이잖아요. 네 음. 그렇기 때문에 패커스 팬들에게는 굉장히 좀 속상한 경기가 아니었을까. 더군다나 상대가 나이너스였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이날 경기가 열렸던 이 샌프란시스코에 꽤나 많은 비가 내렸어요. 경기 음 내내 좀 선수들이 비를 맞으면서 경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게 또 좀 어떤 게임이 좀 비벼지는데 예 주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네. 이게 그 날씨라는 게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이제 강팀과 약팀의 격차가 좁혀지게 마련이잖아요. 이게 변수라는 게 많이 생기고 그렇다 보면 사실은 이 쨍쨍한 날씨에서 정말 이렇게 따뜻한 날씨에서 경기를 하다 보면 뭐 변수가 생길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수들이 갖고 있는 기량을 거의 다 보여줄 수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강팀과 약팀의 격차가 확실하게 좀 느껴지는 경기가 되기 마련인데 이렇게 이제 날씨가 큰 변수가 되면 이제 여러 가지들이 개입을 하죠. 뭐 그러다 보니까 이날 브록 퍼디도 그랬습니다만 조던 러브 역시도 이제 패스를 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었고 뭐 나이너스의 세컨더리 그리고 이제 패커스의 세컨더리 둘 다 모두 조금 어려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인제 양팀 선수들의 기량이 다운그레이드가 됐다. 그래서 거의 비벼지는 느낌으로 경기가 진행이 됐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좀 이제 반응을 좀 찾아보다 보니까 이게 "브록 퍼디의 손이 작은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음. 반응도 좀 있긴 하던데 그 퍼디의 손이 인제 9와 4분의 1 인치입니다. 그러니까 평균보다는 작은 사이즈긴 한데 이게 뭐 패트릭 마홈스가 같은 사이즈고요. 톰 브레이디도 이게 8분의 1 인치밖에 차이 안 나거든요. 심지어 조 버로우는 딱 9 인치니까 버로우 손이 더 작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량과 손 크기가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는 것도 맞지만 글쎄요. 어느 정도 공 잡을 사이즈만 되면 저는 이게 '큰 문제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갖고 있고 뭐 어쨌든 브록 퍼디가 마지막에 역전 드라이브를 제외하고 나면 경기 내내 좀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디보 세뮤얼의 또 이탈도 있었고 말씀해 주신 이제 날씨의 영향 이런 것들 때문에 쪼끔 어려워하는 느낌은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저희가 정규리그 때 지적했었던 뭔가 무너지는 경기에서 갑자기 뭔가 멘탈을 잡지 못하고 걷잡을 수 없이 무너졌던 그런 경기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날은 적어도 경기 마지막 순간까지 어떤 자신의 멘탈을 유지하면서 최선의 플레이를 해냈던 점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좀 높은 점수를 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음. 사실 이제 뭐 브록 퍼디의 이날 경기력을 두고 역시 뭐 시스템 쿼터백이다. 그리고 뭐 브록 퍼디가 뭐 이제 바닥을 드러냈다. 뭐 이런 의견들도 좀 있는 것 같던데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어, 이렇게 할 수 있는 쿼터백이 리그에 많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그 퍼디가 시스템의 수혜를 받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은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올 시즌에 이제 32개 팀 중에 시스템은 갖춰져 있는데 쿼터백이 없어가지고 시즌을 조졌던 혹은 조질 뻔했던 그런 팀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이 쿼터백이 이렇게 팀을 망가뜨리지 않고 필요할 때 자신의 역할을 해준다는 게 그리고 그런 쿼터백이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 그런 걸 좀 생각을 해보게 되죠. 사실 뭐 멀리 안 가도 지금 브라운스가 좋은 성적 거두면서 플레이오프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결국엔 쿼터백 이슈 때문에 조기에 포스트 시즌을 마감을 하게 됐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결국은 좋은 쿼터백을 찾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이 정도 해주는 쿼터백을 찾기가 쉽지 않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퍼디가 이제 7라운드 마지막에 뽑힌 쿼터백이라는 점을 또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예, 음, 정말 뭐 역대급 가성비라는 표현이 뭐 전혀 아깝지 않은 물론 톰 브레이디라는 뭐 음. 선수도 있었지만 네. 퍼디 역시 뭐 하위 라운드에서 이런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준다는 거는 네. 우리가 분명히 좀 감안하고 봐줘야 되는 성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크리스찬 베카프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진짜 또 이날도 미친 퍼포먼스를 보여줬는데 평균 5.8야드에 전체 98 러싱 야드 그리고 러싱 터치다운도 2개를 기록을 했습니다. 리시빙에서도 7개 캐치 30야드를 전진을 하면서 뭐 역시나 이날도 뭐 러싱 리시빙 양면에서 활약을 했었고 이 2개 터치다운이 모두 팀에게 리드를 남겨주는 역전 터치다운이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더욱더 의미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수비에서는 그 수비의 중심을 잡아준 드래그린 로우가 이날 2개 인터셉션을 혼자 만들어내면서 음. 결국에는 뭐 게임 실링을 했다고 해야 될까요? 예, 그런 역할을 잘 해냈습니다. 근데 뭐 물론 그 마지막 순간에 이제 인터셉션을 하고 나서 사실 그냥 바로 필드에 주저앉았으면 음. 뭐 100% 이기는 거를 굳이 99.9%의 상황을 계속해서 뭔가 한 5초 이상 유지를 했던 게 조금 이해는 안 되기는 했어요. 예. 이게 그 나이너스의 코칭 스태프 그리고 팀 동료 선수들, 팬들 그리고 이제 중계 중에 하다못해 중계진도 다운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진짜 열심히 뛰더라고요. 이게 아 글쎄요. 이제 그린로우가 정말 좋은 그 풋볼 움직임을 가지고 있지만 풋볼 IQ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의심을 하게 만드는 그런 플레이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본인은 뭐 몇 초라도 더 태우는 게 중요하다? 시간을 태우고 싶다? 어쨌든 뭐 안 뺏길 자신이 본인 스스로에게 확신이 있다면 뭔가 음. 뭐 그런 것들을 의도한 게 아닌가라는 뭐 생각은 개인적으로 해 보는데 뭐 제3자의 시선에서 봤을 때는 네, 확실하게 다운을 하고 네, 다른 방법으로 시간을 태우는 게 네, 더 맞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어차피 닐다운하면 끝나잖아요. 근데 그거를 굳이 내가 뭐 어차피 득점을 할 것도 아니고 뭐 득점을 음, 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거보다는 팀의 승리가 훨씬 더 중요하지 않나. 그랬다가 펌블 해가지고 갑자기 또 패커스가 공격을 해서 다시 역전을 했어라면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정말 음, 만약의 얘긴 음. 하지만 예. 그러니까 아예 그런 이제 빌미를 제공하지 않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인데 다시 한번 이제 풋볼 IQ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그런 대목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나이너스의 D라인이 사실은 이제 올 시즌에 이름값을 좀 잘 못하고 있죠. 중간에 이제 체이스 형이 수혈돼서 반짝한 경기는 있었어도 전반적으로 이렇게 뭐 퍼포먼스가 올라왔다라는 느낌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제 한 주를 더 쉬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경기력이 떨어지는 느낌이었는데 이날 팀 전체적으로 색도 하나도 없었고 닉 보스가 쿼터백 히트 5개 기록한 거 제외하고 나면
팀 전체가 쿼터백 히트가 하나였거든요. 이 선수들 다 뭐 1라운드 출신이고 연봉이 얼마인데 개인적으로 좀 그 디펜시브 코디네이터가 불러가지고 빠따 한번 쳐야 되지 않나. 음. 그러니까 사실 뭐 프리뷰 때 또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제러드 고프라는 이 라이언스의 쿼터백이 또 프레셔를 받는 상황과 아닌 상황의 또 차이가 꽤나 큰 선수이기 때문에 음, 분명히 고프를 제어해야 하는 라이너스 입장에서는 이 디펜시브 라인의 어떤 폼을 회복하고 원래 자신의 클래스를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또 드려야겠죠. 네. 그리고 이제 패커스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패커스는 역시 키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앤더스 칼슨이 결국 이제 또 필드골을 실축을 하면서 그 뒤에 경기가 조금 많이 꼬이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건 이제 우영 선배가 인스타에도 게시물을 올리셨더라고요. 이게 뭐 저도 이제 비슷한 생각을 하는데 이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니고 이게 뭐 터질 게 터졌다. 근데 그 타이밍이 좀 공교로웠을 뿐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그 저스틴 터커도 그렇고 구영회 선수도 그렇고 이게 다 그 언드래프티드 FA로 팀을 찾아서 정말 이제 솔리드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선수들이잖아요. 이런 선수들도 드래프트 지명을 못 받았는데 드래프트 지명권을 너무 좀 그 아무리 하위픽이라고 하지만 이런 데다 쓰면 안 된다. 제가 음.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이런 데 쓰면 안 된다. 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키커에다가 드래프트 픽을 쓰지 말자. 이 경기의 교훈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음. 그러니까 뭐 모든 스포츠, 모든 포지션의 선수들이 이런 이제 큰 경기에서 평소보다 더 긴장을 할 수밖에 없죠. 사람이 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더 많은 것이 걸렸을 때, 뭐 당연히 더 부담을 갖게 되는 그런 상황을 이제 누구나 겪게 되는데, 이 NFL의 키커라는 포지션은 이제 그 부담감이 어떤 퍼포먼스로 더 이제 크게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예. 음, 명확하게 어떤 골대에 그거를 성공시키냐 아니냐에 따라서 결과가 정말 천당과 지옥으로 오가고 그다음에 이제 평소에 어떤 한 최소 80% 정도의 뭐 성공 확률을 보장하는 플레이를 이제 해내던 선수들이 이런 긴장 때문에 이제 그것을 실패했을 때 어떤 뭐 본인 혹은 팀이 져야 하는 어떤 리스크가 이제 워낙 크다 보니까 음, 결국 이런 큰 무대에서 좀 키커들이 좀 좌절하고 좀 아픔을 겪는 그런 순간들이 좀 종종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좀 숙명이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정말 큰 선수 또 역사의 이름을 남기는 키커가 되려면 결국 이런 어떤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거를 아무렇지 않게 평소에 하던 것처럼 해낼 수 있는 뭐 능력을 좀 가져야 된다. 음, 그런 점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게 그 2018년에 그 시카고 베어스가 포스트 시즌 올라갔을 때 그때 당시 이제 코디 파키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으시겠지만 음. 그냥 이제 트루비스키가 뭐 그닥 뭐 아주 잘하진 못했다라는 걸 기억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음. 그런 경기에서는 사실은 키커의 이름만 기억에 남게끔 돼 있기 때문에 이날 경기 역시도 이제 뭐 아마 칼슨 선수의 이름만 좀 기억에 남지 않을까. 사실은 이제 남을 만한 그런 경기였고 결국 이제 칼슨이 그 필드골을 미스하면서 조던 러브가 그 다음 드라이브에 굉장히 좀 마음이 급했던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음. 인터셉션을 던진 상황 역시도 뭐 이날 전반적으로 그 경기 후반에 경기력이 별로 안 좋긴 했습니다만 이게 그 동점 상황에서 드라이브를 연장을 하는 것과 이게 꼭 우리가 동점 내지는 역전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드라이브에 들어가는 건 굉장히 쿼터백에게도 다른 중압감일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제가 들어가 보지 않아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 칼슨의 필드골 미스가 좀 많이 크게 느껴지는 경기다. 뭐 이렇게 말씀드려야겠죠. 음.
그리고 이제 조던 러브의 전체적인 경기력을 보더라도 사실 음,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못했어요. 물론 뭐 날씨 이슈도 있고 뭐 했지만 어쨌든 오라인이 잘 버텨준 가운데 그래도 뭔가 조금 더 본인의 힘으로 경기를 좀 풀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라는 거에 대해서는 결과적인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근데 뭐 결국 휴스턴과 비슷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애초의 기대치, 어떤 예상에 비해서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보여줬고 이 무대까지 어쨌든 올라왔다는 거에 이제 큰 의의가 있고 어쨌든 스트라우드와는 좀 다르죠. 러브는 뭐 경기에 출전을 못했을 뿐이지 이미 연차는 꽤나 쌓인 선수이기 때문에 음. 이제 패커스와 뭔가 좀 계약에 대해서 조금 더 빠르게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아마도 러브가 꽤나 주도권을 가지고 협상에 임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 봅니다. 네.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템파베이 버커니어스와 디트로이트 라이언스의 경기인데 이 경기 31대 23으로 라이언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라이언스가 이제 32년 만에 컨퍼런스 챔피언십에 진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역대 이제 두 번째 이 슈퍼볼 시대에는 역대 두 번째 컨퍼런스 챔피언십에 진출을 하는 그런 쾌거를 달성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뭐 이날 중계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라이언스가 달아나면 벅스가 따라붙는 그런 흐름으로 계속 전개가 되다가 마지막에 라이언스가 이제 투 포지션으로 달아나고 이제 벅스가 또 정말 이 타코맨의 뜨거운 그런 퍼포먼스와 함께 원 포지션으로 따라붙었습니다만 결국 이제 마지막 드라이브에서 인터셉션이 나오면서 그대로 이제 경기가 끝났습니다. 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엠스플에서 이 NFL 중계를 하고 또 올 어바웃 NFL 방송을 만들고 하는 과정에서 NFC에서 그 상당 기간 수십 년 동안 이 컨퍼런스 챔피언십에 올라오지 못한 팀들의 리스트를 좀 가끔 언급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음. 거기에 사실 댈러스와 이 디트로이트의 이름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만약에 제가 아마 디트로이트가 댈러스보다 먼저 컨퍼런스 챔피언십에 올라갈 겁니다라고 만약에 이야기를 했다면 뭐 저희 방송을 같이 했었던 뭐 이지만 사장님이라든가 지금 이제 함께하고 있는 김민준 아나운서나 뭐 혹은 또 저희 방송을 들어주시는 팬분들 모두 이 사람이 좀 어떻게 됐나? 예. 너무 좀 전문성이 없는데? 라는 음. 이야기를 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예. 이거 근데 분명 '아 푸달못이다.' 이런 말씀 반드시 하셨을 거예요. 예. 예.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좀 현실이 됐다. 뭐 음. 댈러스에겐 정말 뼈아픈 얘기가 됐지만 그래서 그만큼 디트로이트가 좀 이 암흑의 터널을 과연 빠져나갈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정말 힘든 시간을 오랫동안 겪어왔는데 결국에는 이 댈러스보다 먼저 이런 좀 새로운 역사를 이뤄냈다는 게 또 새삼 대단하고 뭐 그런 생각들이 들어서 좀 얘기를 준비를 해 봤습니다. 일단은 인제 이날 경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이어가 보면 이날 뭐 제로드 고프가 정말 탄탄한 오라인 아래에서 정말 안정적인 경기를 치렀습니다. 이날 287 야드에 2개 터치다운을 기록했는데 특히 인제 그 경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라포르테가 센터 쪽으로 라우트를 타고 가면 그쪽이 오픈이 되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거를 고프가 정말 잘 이용을 하면서 계속해서 인제 드라이브를 연장을 해 나갔고 이날 이제 자미르 깁스가 114 스크리미지 야드의 러싱 터치다운 하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제 그 러싱과 리시빙 이 양면에서 정말 좋은 활약을 해 줬고 이날 그 전반적으로 아몰라 세인트 브라운에 대한 커버리지가 굉장히 타이트했거든요. 그러면서 이날 세인트 브라운이 전반전에는 이렇다 할 활약이 거의 없었습니다. 뭐 캐치를 몇 개 하긴 했는데 도합해서 20 야드가 안 넘었나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정말 좀 철저하게 마크를 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게 경기 막판으로 가면서 아몰라 세인트 브라운이 빅 플레이들을 여러 개를 만들어냈고 결국 인제 77 야드 그리고 이 투 포지션으로 벌리는 터치다운까지 인제 기록을 하는 모습을 또 보여줬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라이언스의 어떤 최근의 트레이드 그다음에 드래프트 홍보들 정말 잘 됐다는 생각이 또 들어요. 그러니까 음. 그나마 팀의 준수한 리시빙 옵션이었던 TJ 호킨스는 이제 트레이드로 떠나보낼 때 '어떻게 하려고 하지?'라는 뭐 개인적인 좀 의문이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드래프트에서 어떤 뭐 현재 어떤 포지션 가치에서 뭐 그렇게 프라임이라고 하기 어려운 타이트 엔드라든가 러닝백이라든가 이런
포지션의 선수들을 꽤나 상위 라운드에 뽑는 뭐 나름의 도박을 좀 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근데 음, 이날 이렇게 중요한 경기에서 런닝백 자미르 깁스라든가 이 타이트엔드 샘 라포르타 이런 선수들이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해내는 걸 보면 결국 라이언스의 어떤 그런 선택들이 다 결과적으로는 뭐 좋은 결과로 나타났다. 예, 이런 음. 생각들이 또 드는 경기였습니다. 네. 저는 전반적으로 이제 또 중계를 준비를 하면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들었던 생각이었는데 이게 어, 구단주가 이제 신라인프로 바뀌면서부터 이게 변화가 좀 시작이 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그 전에 이제 그 마사포드 그러니까 이제 신라인프의 어머니죠. 엄마가 이제 저희 기준에는 할머니죠. 할머니가 이제 구단을 운영할 때만 하더라도 정말 애정은 많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구단주 할머니였는데 이게 딸이 구단 운영권을 물려받고 나서부터 실제로 이제 뭐 그 락커 찾아가 가지고 이제 선수들이랑 혹은 코칭 스태프들이랑 뭐 스킨십 하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도 뭐 보였고 이거 확실히 이제 구단 운영에 좀 더 적극적인 구단주가 자리를 잡고 나서 물론 이제 단장과 감독에 대한 인선도 정말 잘했지만 그 변화의 출발점은 그 부분이 아니었을까. 뭐 이거는 뭐 제가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랬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좀 음. 들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이날 라이언스의 수비도 사실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음. 에이단 허친슨이 또 뭐 색을 기록했고 뭐 이파투 멜리포누 뭐 이런 이제 선수들도 뭐 1.5개 색 이런 것들을 해냈고 데릭 반즈가 또 경기를 끝내는 인터셉션까지 해내면서 사실 라이언스의 디펜스가 플레이오프에 올라온 팀들 치고는 좀 약한 게 아니냐는 평가가 있었지만 네 음. 적어도 이날은 또 중요한 순간마다 이 플레이메이킹을 해내면서 또 벅스보다 또 상대적인 우위를 갖는 또 그런 역할을 해 줬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NFC 북부지구 지구 우승을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뭐 라이언스가 뭐 NFC 북부지구 강팀이 없으니까 올 시즌 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것도 맞지만 컨퍼런스 챔피언십까지 올라올 거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많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플레이오프 무대로 올라와서도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 이게 홈에서 또 연승을 최초로 기록을 했잖아요. 슈퍼볼 시대 이후로. 근데 이게 정규 시즌뿐만 아니라 플레이오프에도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흐름이고 이게 팀의 문화가 바뀌었다라는 건 우리가 정규 시즌을 보면서 알았지만 이제 진짜 우승 후보가 아닌 우승 후보가 됐다라는 거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플레이오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음. 저도 사실 한 디비저널 라운드 정도까지가 이제 라이언스 이번 시즌에 뭐 '한계가 아니겠느냐.'라고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지금까지는 가장 좀 미라클 런을 하고 있는 팀 시즌 전체로 봤을 때 그중 하나가 이 디트로이트 라이언스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음.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네. 버커니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이필드가 인터셉션으로 시작해서 인터셉션으로 경기를 끝내는 이제 수미상관 엔딩으로 경기를 마쳤는데 물론 이제 패스의 정확도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이제 중계 중간에도 좀 드리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경기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 굉장히 좋았다. 특히 이 투 포지션으로 벌어진 이후에 따라붙는 드라이브는 진짜 그 역사에 남을 만한 쿼터백들이 보여줬던 투 미닛 드라이브 같았다. 뭐 톰 브레이디라든지 드루 브리스라든지 이런 선수들의 투 미닛 드라이브 보면 진짜 입이 떡 벌어지잖아요. 근데 음. 그런 수준의 드라이브였다. 이건 정말 뭐 최정상급 쿼터백의 퍼포먼스였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뭐 마이크 에반스가 뭐 베이커 메이필드 아주 좋은 호흡을 보여주면서 150 야드 가까이 잡아줬고 음. 사실 공격은 이제 23 득점이면 나름 할 만큼 했다고 좀 보여져요. 근데 결국에는 수비가 좀 많은 실점을 내줬던 것이 벅스의 패인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 역시 그 라이언스의 어떤 다양한 스킬 플레이어들이 뭐 다들 뭐 준수한 클래스를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좀 너무 막아야 할 곳들이 좀 많았다. 예.
지난주 이글스와의 경기와 비교를 해보면 네,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벅스의 어떤 수비 집중력이 좀 떨어지는 네,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특히나 이제 지난주 이글스와의 경기에서는 계속해서 블리츠를 사용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었잖아요. 근데 디본타 스미스만 막으면 사실은 이제 다른 선수들은 크게 위협이 되지 않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자원들을 투입해서 블리츠를 할 수 있었던 거였다면 사실은 라이언스와의 경기에서는 그런 모습들을 거의 보여주질 못했거든요. 역시나 이제 라이언스의 공격 옵션이 다양한 부분이 거기서도 효과를 봤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이제 뭐 벅스가 지긴 했습니다만 벅스가 못했다고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벅스도 잘했습니다만 라이언스가 더 잘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베이커 메이필드가 이제 어 보장 400만 그리고 이제 옵션까지 다 하면 거의 한 900만 가까이 되는 이제 그런 계약을 올 시즌 맺었었는데 제가 이제 중계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거의 다 달성이 됐더라고요. 이 경기를 이기면 이제 800만이 넘어가나 그랬을 텐데 뭐 이기지를 못해서 800만 조금 못 미치는 이제 그런 시즌이 됐는데 뭐 메이필드가 남을지 안 남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베이커 메이필드에게도 사실은 이제 남는 게 저는 최선일 거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베이커 메이필드를 얼마나 염가에 묶느냐 그리고 이제 벅스 같은 경우에는 FA로 풀리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그런 선수들을 또 지키려면 염가의 쿼터백을 잡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벅스거든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윈윈일 수 있는 계약인데 얼마나 메이필드의 몸값을 적정하게 마음 상하지 않게 그리고 싸게 이렇게 계약을 해서 이 스쿼드를 유지할 수 있을지가 다음 시즌, 다다음 시즌까지 이어지는 어떤 벅스의 성적과 좀 직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음. 그러니까 저는 이번 시즌이 베이커 메이필드의 커리어 하이라고 보여져요. 물론 음, 브라운스 시절에도 정규리그에서 더 많은 승리를 기록한 시즌도 있었고, 뭐 디비저널 라운드까지 진출했던 해도 있었습니다. 근데 음, 그 당시와 비교를 해보면 어떤 팀의 전력이 더 떨어지는 상황에서 그래도 여기까지 뭔가 팀을 이끌어온 역할을 해냈다. 예. 그리고 어떤 자신의 기대치 굉장히 낮았던 시즌에 여기까지 왔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메이필드가 사실 뭐 그게 주목을 많이 받지는 못했지만 네, 결과적으로는 가장 자신의 퍼포먼스를 잘 보여준 시즌이 아니었나 싶어요. 예, 그래서 음, 일단은 뭐 이날 탈락과는 별개로 또 칭찬과 격려를 하고 싶고 뭐 1년 계약을 맺었던 게 결국에는 메이필드에게 좀 유리해졌다. 예, 이제는 좀 당당하게 이제 서류를 들고 가서 내가 이만큼 했으니 좀 나도 좀 가치를 인정받아야겠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은 된 것 같아요. 사실 네, 이번 시즌 퍼포먼스만 보면 글쎄요. 최근에 어떤 쿼터백의 어떤 시장가를 감안하면 저는 그래도 한 연 4천만 달러 정도의 활약은 했다고 보여지거든요. 예. 음, 어떤 뭐 나이라던가 뭐 그런 것들 다 빼고 뭐 과거, 미래의 어떤 예측 가능성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냥 당장 올해 1년의 퍼포먼스만 보면 저는 한 4천만 달러 정도의 값어치는 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음, 과연 뭐 이 메이필드의 어떤 계약 규모가 그다음에 기간이 또 어느 정도로 형성이 될지 또 오프 시즌에 좀 지켜봐야 될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렇게 라이언스와 벅스의 경기 얘기를 해봤고요. 네, 마지막 남은 경기는 이제 캔자스시티 칩스와 버팔로 빌스의 경기입니다. 칩스가 27대 24로 승리를 가져갔는데 와, 또 정말 대단한 경기했죠. 음, 결국 빌스의 이 프랜차이즈 첫 우승 도전이 또다시 이제 칩스와 패트릭 마홈스라는 벽에 막히고 말았다. 결국 이렇게 한 줄로 뭐 제목을 뽑을 수 있을 것 같고 이날 경기는 글쎄요. 뭐 한 경기이긴 했지만 사실 두 개의 파트로 좀 나눠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음, 그래서 파트 1과 2를 나누는 그 기준은 이제 4 쿼터 초반 이제 칩스의 터치다운이 나오면서 27대 24가 되는 네 그 시점 전후로 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 쿼터부터 한 4 쿼터 초반까지 여기 파트 1 인데 여기는 사실 공격이 수비를 좀 압도하는 그런 난타전 양상이었어요. 음. 일단 그 말씀해 주셨던 첫 번째 파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그 플레이오프에 걸맞는 깔끔한 경기였어요. 뭐 그때까지 턴오버도 안 나왔고 색도 없었고 어 펀트도 인제 한 번밖에 나오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인제 양팀 모두 이 엎치락 뒤치락하는 그런 정말 명품 경기의 양상으로 그 파트 1 부분이 흘러갔었거든요. 뭐 리드도 이제 5번이나 바뀔 정도로 예 정말 치열한 게임이었는데 파트 2는 또 다른 의미로 치열했던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보면 정말 뭐 카오스 같은 그런 음. 이제 남은 한 10여 분간의 시간이었는데 뭐 어쩌면 이게 더 재밌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 음. 그래서 파트 2 이야기를 좀 본격적으로 해 보면 결국에는 그 빌스의 조급함에서 나온 어떤 잘못된 의사결정이 굉장히 타이트하고 이제 물을 흐르듯이 흘러가던 이 게임의 어떤 세계선을 좀 비튼 것이 아닌가. 예 결과적으로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저희가 살다 보면 이제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제3 자가 봤을 때나 이제 편안한 상태에서 의사결정을 내리게 되면 절대 그러지 않을 것 같은 행동들을 사람들이 급박한 상황에서 이제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음. 약간 이제 '그런 케이스랑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그 자기 진영 30 야드 지점에서 페이크 펀트를 시도하다가 인제 이걸 실패를 하면서 경기가 완전히 터졌는데 저는 사실 이게 그런 부담은 있었겠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칩스한테 실점을 허용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뭔가를 해서 일단은 점수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지만 정말 냉철하게 판단을 하면 뭐 일단 여기서 펀트 차고 수비팀한테 맡긴다. 대신 터치다운만 주지 말아라. 그 뒤 공격 드라이브에서 우리가 뭐 어떻게든 해 보겠다. 약간 요런 마인드로 접근을 했으면 어땠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음. 저도 비슷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아쉬움이 들어서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 봤는데 음. 물론 칩스에게 모든 드라이브에서 실점을 하고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근데 자신들도 단 한 번의 펀트를 제외하면 계속해서 점수를 내고 있었어요. 예 음. 그래서 설령 이번 드라이브에서 펀트를 차더라도 충분히 후위를 도모할 어떤 시간적인 여유 그다음에 공격력 이런 것들을 스스로 좀 갖췄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너무 과소평가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스스로에 대한 좀 믿음이 부족하지 않았나 예 이런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 뭐 점수를 내야겠다는 판단 자체는 뭐 동의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앞서 1 번에서 말씀드린 대로 조시 앨런 자체가 좀 나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전공법으로 고 for it 시도를 했어도 됐다. 음. 예. 그게 조시 앨런의 발이든 패스든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한번 그냥 과감한 시도를 해 보는 게 차라리 확률도 더 높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음. 이제 세 번째는 뭐 1-2번 다 이해한다. 예. 그래서 상대 허를 찌르고 싶은 어떤 그런 심정 뭐 그런 것까지 다 이해한다고 치더라도 페이크 펀트도 사실 여러 가지 형태가 있잖아요. 근데 남은 야드가 이제 5 야드이기 때문에 페이크 펀트 후에 패스를 시도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 예. 음. 그러니까 실제 빌스의 어떤 작전을 보면 단순히 스냅을 받아서 뭐 사이드로 뭐 빈틈을 파고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정면으로 어떻게 그냥 밀고 들어가 보려다 그냥 되게 무기력하게 그냥 태클을 당하고 말거든요. 음. 어떤 그런 명확한 어떤 독창적인 전략 전술 없이 이런 리스키한 선택을 하는 거는 좀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또 세 번째 생각이 들었고 어 뭐 '러싱까지도 이해를 한다.'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왜 다마르 햄린 선수에게 이거를 맡겼는지도 또 좀 이해가 안 돼요. 음. 예. 그러니까 이 다마르 햄린은 사실 커리어에서 러싱 시도를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그러니까 주 포지션이 이제 수비 쪽인 선수거든요. 뭐 이런 선수에게 맡겨야 정말 허를 찌를 수 있다는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뭐 이런 부분도 사실 크게 어떻게 좀 납득하고 잘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선택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건 이제 좀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당시에 이제 칩스의 수비가 10명밖에 필드에 없었다고 해요. 칩스도 이제 선수 교체를 하는 과정에서 좀 뭐 혼선이 있으면서 한 명이 없는 상황으로 이제 플레이가 진행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굉장히 넉넉하게 막혔거든요. 예. 그래서 뭐 제가 앞서 여러 가지 이유, 상황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렸지만 결국에는 좀 빌스가 아쉬운 선택을 했다. 예, 음, 라는 것이 좀 한 줄의 결론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여기가 티핑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경기 분위기가 완전히 좀 칩스에게 넘어가는 그런 계기가 됐는데, 그리고 이제 또 키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타일러 베스의 필드골 시도가 오른쪽으로 또 빗나가면서 결국 이제 그대로 끝이 났거든요. 이 부분에서 그 이난 선배랑 저기 우리 미충남 해설위원이 중계를 했던 게 또 짤이 만들어져 가지고 미국으로 이제 수출이 됐습니다. 음. 예. 상당히 많은 이제 그 뷰가 찍혔고, 이게 많은 반응들이 지금 "로모 대신 안 쳐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만큼 약간 좀 이제 어 극적인 상황에서 또 샤우팅이 멋지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또 짤들이 돌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이제 짐 렌츠 캐스터가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저의 인제 항상 롤 모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날 제가 이 콜을 보고 내가 '와 기가 막히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 와이드 라이트가 되고 나서 와이드 라이트 하고 그 뒤에 이제 했던 멘트를 한국어로 번역을 해 드리면 버팔로에서 가장 두려운 두 단어가 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라는 이제 이런 멘트를 했는데, 이게 그 1990 시즌 슈퍼볼, 그러니까 인제 사연콩 시절 중 하나죠. 예. 그때 당시에 인제 그 키커 스캇 로드가 굉장히 유명한 와이드 라이트 필드 골 미스를 했던 그 상황을 사실은 이제 끌고 와서 멘트를 친 건데, 근데 그러면서 이 상황도 다시 인제 좀 회자가 되고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자이언츠와의 슈퍼볼 대결이었는데 음. 4쿼터 마지막에 빌스가 한 점인가 2점 차 리드를 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필드골을 넣으면 빌스가 이기고 못 넣으면 지고 그러니까 뭔가 동점의 여지가 없이 그냥 요 킥 하나에 어떤 슈퍼볼 우승이 직결되는 아주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이었는데 음. 요게 결국에는 이 스칸노드의 킥이 오른쪽으로 빗나가면서 이제 빌스가 우승을 차지하지 못했던 그런 아픈 역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동일한 슈퍼볼 레벨은 아니기는 했지만 예 그 장면이 좀 연상되는 네 이 타일러 베스의 킥 미스가 결국 빌스의 탈락을 이끌고 말았습니다. 네. 아마 이제 빌스의 오랜 팬분들께는 좀 PTSD를 자극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음. 생각을 좀 해 보고, 칩스 얘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칩스가 이날 인제 뭐 전반적으로 굉장히 잘 풀렸습니다. 아이자 파체코가 111 스크리미지 야드에 터치다운 하나 기록했고, 트래비스 켈시가 75 야드에 터치다운 2 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제 테일러 스위프트에게 인제 하트를 날렸죠. 예. 그리고 인제 그러면서 이날 2 개의 터치다운을 추가를 하게 됐는데, 패트릭 마홈스와 인제 이 트래비스 켈시가 포스트 시즌에서 통산 16 번째 터치다운을 합작을 했습니다. 이거가 신기록이에요. 종전 음. 기록이 이제 톰 브레이디, 롭 그론코스키 이 두 선수의 15 개가 기존 기록이었는데, 2 개의 터치다운을 이 선수가 합작을 하면서 이제 플레이오프 역대 최다 터치다운 합작한 쿼터백 리시버 듀오가 됐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게 공교롭게도 켈시와 그론코스키가 모두 타이트 엔드들이기 때문에 음. '쿼터백과 타이트 엔드의 기록인가?'라고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모든 어떤 리시빙 옵션과 쿼터백 조합이에요. 네 음. 그래서 마홈스와 켈시가 뭐 이미 새로운 역사를 썼고 뭐 앞으로도 상당 기간 이 현역 생활을 둘이 함께 유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기록은 점점 더 위로 올라가지 않을까 싶고 뭐 칩스는 뭐 프리뷰 때도 있고 뭐 다음 경기 또 리뷰도 있다 보니까 칩스 얘기는 좀 짧게 하고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 이제 빌스의 시즌을 좀 정리를 해 보면
최근 5년 연속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했고, 사실 조시 앨런이 이제 엘리트 레벨로 본격적으로 올라선 거는 2020 시즌부터라고 뭐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보더라도 지금 4년 연속 플레이오프에 올라왔는데 그중에 3번을 결국 칩스에게 패하며 탈락하고 말았다. 예, 요게 결국에는 좀 뼈아픈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거는 꼭 NFL뿐만이 아니라 이제 모든 스포츠 리그에 좀 통용될 수 있는 말인 것 같은데 한 시대에 어떤 특정 팀이 이제 왕조를 세우게 되면 결국에 이제 태양은 두 개일 수 없으니까 결국 그 옆에서 조연 역할을 하게 되는 어떤 팀이나 선수가 좀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적어도 지금까지는 빌스와 조시 앨런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물론 뭐 지금까지 그랬다 해서 뭐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제가 뭐 단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현재까지는 이 칩스 왕조의 이 빌스가 좀 주춧돌이 되고 있는 모양새다. 예, 그래서 빌스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칩스를 넘어서야만 네, 더 높은 곳, 그러니까 슈퍼볼 혹은 우승 거기까지 갈 수 있다는 어떤 사실을 예, 다시 한번 좀 어, 뼈아프게 좀 깨우치는 그런 시즌이 되었다는 생각이에요. 네. 이게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사실은 이제 이 주인공이 빛나기 위해서는 멋진 조연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 제갈량에게 주유와 사마이가 그랬고, 음, 예. 뭐 이 유방에게는 항우가 있었고, 약간 그런 것들처럼 지금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 패트릭 마홈스가 주인공이고 조시 앨런이 계속해서 이제 좀 뛰어난 조연이 되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데, 이게 지금 포스트 시즌에서 계속해서 지고 있는, 특히나 이제 정규 시즌에 계속해서 이기고 있는 앨런이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포스트 시즌에 이 들어와서 계속해서 이제 마홈스에게 지고 있는 부분이 결국 이제 커리어가 끝났을 때 두 선수를 평가하게 되는 순간이 오면 결국 이제 그런 이미지로 좀 굳어지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좀 그렇게 보여집니다. 음. 뭐 이렇게 이제 디비저널 라운드 4경기에 대한 리뷰를 해 봤는데 뭐 김민준 아나운서의 바람대로 와일드 카드 라운드에 비해서 훨씬 더 팽팽한 경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음. 굉장히 좀 흥미진진한 경기들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컨퍼런스 챔피언십이 더욱더 좀 기대가 되죠. 저희가 이제 다음 영상에서 이 AFC 컨퍼런스 챔피언십, NFC 컨퍼런스 챔피언십에 대한 프리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